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너무나 잘 되던 식당에 하루아침 문이 굳게 닫힌 채 종업원 문제로 임시 휴업한다는 메모만 붙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갔었는데 임시 휴업이라는 사인은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손님이 넘쳐나던 식당도 현재 팬데믹으로부터 이어지는 스텝짐 부족 문제에 절대 예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사정 경고 없이 들이닥친 이번 팬데믹의 최악은 지나갔을지 몰라도 우리 생활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여파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언제나 예전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갈지 모르지만 이번 식당 예를 보면서 아마 예전과 똑같은 모습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까지 드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화물회사 파산, 부동산 세일 커미션, 오젬픽의 경제적 여파, 숨겨져 있는 단점, 그리고 theme park입니다. 미국 내 최대 규모 화물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옐로인데요. 아마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노란 색깔 옐로라고 써있는 트럭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산하면서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운전을 하던 마누엘 고메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일해온 회사인데요. 앞으로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입사의 필수적인 다양한 서티피케이션 시험을 통과하고 고용됐습니다. 너무나 기쁨에 온 가족과 파티를 가졌는데요. 오늘날 45살의 마누엘 씨는 이것이 유니언 직업이면서 내 임무를 성실히 하는 날 가족들과 생활하는데 더 이상 아무 걱정거리 없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 옐로우는 갑자기 영업 중단하고 파산 보호에 들어가자 마누엘 씨를 비롯해 3만 명이 넘는 종업원들은 한순간에 실직자가 된 것이죠. 완전 쇼크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수십억 달러의 대형 회사도 하루아침 문을 닫는다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어떤 직업을 앞으로 잡을지 몰라도 아마 남은 평생 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unemployment benefit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해 가는데요. 미국 경제의 대표적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화물 트럭 운전사들 부족이라는 리포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직업을 대체할 옵션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누엘 씨가 옐로우에서 일할 당시 1년의 연봉이 92,000달러였습니다. 현재 이런 액수는 도저히 기대도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가장 비슷한 가능성은 independent contract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옵션에는 세금도 더 높게 적용이 되고 일하는 과정에 다양한 추가 책임이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현재 민간 트럭 회사인 잭 쿠퍼는 가능성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옐로우를 회생시키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의 운전사들을 회복시키려는 데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여부는 아주 복잡한 파산 보호 법정 판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캘린더에 의하면 그때까지 불과 몇 주라는 아주 짧은 기간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요. 옐로우 회사가 빚을 갚아야 하는 가장 큰 채권자는 바로 우리 일반 국민 전체인 미국 세납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에 빚진 액수가 가장 크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연방 파산 코드는 전 세계 기업 법률 중 아마도 가장 구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법을 통과해서 보호를 받고 결국 더 큰 결과를 얻은 예도 상당수 됩니다. 한 예를 들면 헐리우드의 대형 이름인 마블 스튜디오도 파산 보호를 받고 10년도 되지 않아 디즈니에게 40억 달러에 팔린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옐로우의 경우 이 잭 쿠퍼는 앞으로 민간 에퀴티 펀드나 연방 재무부 그리고 팀스터들과 이들이 딜을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반대 결과는 옐로우는 모조리 분해되고 모든 것이 팔려나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최종 막단 결과를 거친 최근 예로서는 가장 알려진 이름이죠. Bed Bath & Beyond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산조각 팔아치우는 리퀴데이션 절차 상당히 처참합니다. 마치 누군가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는 격이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파산의 성공들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채권자들에게 빚을 최대한 갚는 데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뉴엘 씨는 현재 그때그때 주어지는 일감으로 한 번씩 다른 트럭 회사 트럭을 몰면서 일을 이어가고 있는데 가끔 길거리에서 눈에 익숙한 노란색 옐로우 트럭이 아직 다니는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또 그가 현재 살고 있는 뉴멕시코주의 알버커키에 옐로우 트럭 야드를 지날 때면 여전히 트럭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본다면서 오늘이라도 부르면 당장 일하러 달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7월 옐로는 파산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경제에 50억 달러라는 큰 구멍을 내고 이것을 메꾸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지난 수년 동안 옐로의 재정적 문제는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의 상당수 리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실수와 반복되는 비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그중에 팀스터즈의 프레지던트인 션 오브라이언은 본인의 명성과 이득을 추구하면서 옐로를 희생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옐로의 최고 채권자는 미국 납세자들입니다. 현재 민주공화 양당 멤버들이 당시 심한 비난을 하고 큰 실수란 질책을 받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2020년 7억 달러 론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유난히 큰 비난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특히 이 론의 프로그램의 애초 목표는 미국 안보의 중요한 회사인 경우 펀드를 해준다는 것인데 당연히 옐로는 미국 안보, 내셔널 시큐리티와 무관한 회사이죠. 거기다 옐로의 재정적인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널리 알려진 상황 하에도 이런 상황에도 론이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론 중 현재까지 단 500달러만 갚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론의 만기는 다가오는 2024년 9월입니다. 과연 재무부는 이것을 연장해주고 갚는 것을 좀 더 쉽게 해주면서 파산에서 빠져나오기 쉽게 해줄 여부에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8명의 상원 의원들은 재무부의 제넷 옐런 장관에게 직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론을 수정할 것을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 중 한 명인 캔사스주의 공화당 로저 마셜 의원은 옐로는 작년에만 50억 달러 수익을 올렸고 매일 5만 개 딜리버리를 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만약에 결국 파산밖에 방법이 없다면 7천억 달러의 세납자들 세금이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의 상원 의원들도 양당 모두 한 목소리로 파산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현재 옐로의 문제를 자체 내 수많은 잘못된 판단과 운영 방향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러면서 재무부는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단연코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이런 비난도 상당수 됩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많은 비즈니스의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과 규모를 볼 때 현명한 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죠. 만약 미국 정부, 최고의 채권자인 미국 정부가 옐로를 회생을 원한다면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도 또 다른 요소입니다. 지난주만 보아도요. 파산법 법정은 트럭과 별개로 지금 옐로의 터미널들을 경매에 붙이는 것을 승인했고 11월 9일을 경매 제출의 마감일로 정해놓았습니다. 아무튼 화물계의 최고 거물 옐로의 파산을 피하기는 현재로서는 아주 힘들고 불가피해 보인다고 하는데요. 여기 최고의 채권자가 정부이면서 모든 세납자들과 미국 경제 전체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는 듣기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행사를 통해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거나 주식 거래를 스탁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던 이런 것 언젠가 싶을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중에 부동산 마켓에서는 여전히 에이전트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로 보는 모습이죠.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시대에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일을 봅니다. 이러면서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현대인 생활 가운데 있죠. 그런데 여전히 큰 변화를 피해가면서 옛날 방식이 통하는 몇 개 남지 않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거래입니다. 이런 가장 큰 이유는 전국에서 최대 규모 전문단체이죠. 전국 부동산 에이전트 협회인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이 단체의 파워 때문입니다. 이들이 부동산 산업계에 투자하는 엄청난 로비 활동의 이유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미조리주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이 있는데요. 이 판결은 National Association Realtors, NAR, 그리고 Home Services America와 켈러 윌리엄스 두 개의 거대한 부동산 브로커 회사에 내려진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18억 달러라는 엄청난 액수가 벌금 판결로 내려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커미션을 의도적으로 높이려는 음모로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집이 팔리고 세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르는 커미션들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전문가들 말입니다. 집을 파는 셀러들로부터 고소된 이번 케이스 초기에 이미 다른 두 개의 대형 회사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1억 4천만 달러 총 액수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두 군데는 리맥스와 또 한 군데는 Anywhere Real Estate인데 이 중에 Anywhere Real Estate 속에 속해 있는 대형 회사들은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 많은 회사들의 자회사인데요. 이 밑에 있는 회사들 이름을 보면 Coldwell Banker, Century 21, Sotheby's, International Realty, 그리고 Corcoran 등입니다. 이런 판결을 두고 NAR과 위에 말한 브로커들은 항소한다고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당장 부동산 거래의 커미션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NAR을 둘러싼 다양한 컨트로버시로 최근에 복잡했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 몇 개를 보면 독점법 관계자들과 투쟁을 벌여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지난 8월에는 현재 이 협회의 회장인 케니 파셀이 섹슈얼 허래스먼트로 사임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인터넷 부동산 회사의 대명사 중 한 곳인 레드핀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레드핀은 이번에 NAR 협회를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두 개의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집이 매물로 나올 때 셀러가 집을 사려는 바이어 에이전트 피까지 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조직 내 섹슈얼 해러스먼트 등 진술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지난 상당 기간 동안 NAR 간부급 인물들과 수많은 미팅을 여러 차례 가지면서 현재 팔러스의 변화로 지속적인 협회 지지를 밝혔지만 결국 이렇게 끝나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층 더 오픈된 기술에 의존되는 마켓 형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수년 동안 그들은 총 1,300만 달러의 멤버 듀를 내왔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레드핀은 이제는 다른 방향의 옵션을 추구한다고 말을 하고요. 지난 6월 레드핀은 NAR 안에 가지고 있는 보드 자리도 내놓았습니다. 집을 파는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내지 않는 거래를 막아왔다고 비난하면서 레드핀의 온라인 거래를 NAR이 방해까지 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 현재 레드핀의 또 다른 불만은 전국 협회인 NAR임에도 이 협회를 탈퇴하려면 로컬 차원과 주정부 차원의 모든 어소시에이션에서 탈퇴하는 것만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레드핀은 모든 협회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거기다 NAR은 에이전트들에게 중요한 멀티플 리스팅을 무기로 잡고 이리저리 컨트롤하려 드는데 이것은 부동산 산업계 전체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NAR은 절대 미래, future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NAR은 이번 판결에 항소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의 해결책이 나오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은 절대 끝이 아니라고 켈러 윌리엄스의 대변인 데럴 프로스트는 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원고 측 주장을 보면 NAR이 셀러가 이미 높은 커미션을 내고 이것을 파는 측과 사는 측 에이전트들이 나눈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기로 에이전트가 유일하게 멀티플 리스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조건이야말로 현재 의도적으로 높은 커미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비난합니다. 물론 보통 집을 사고 팔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팔려는 집이 매물로 나오면 셀러가 파는 브로커에게 정해진 커미션에 합의를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팔린 가격의 6% 정도인데 그리고 이것을 셀러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각각 3%씩 나눕니다. 셀러 측이 주장하는 것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바이어가 흥정해 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을 두고 NAR 측은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현재 방식은 양측을 모두 보호하고 제일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소비자 보호단체는 큰 박수를 보내면서 이번 계기로 부동산 거래의 커미션 구조가 완전히 바뀌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모든 부동산 거래에 거의 일률적으로 정해진 숫자의 6%를 적용하게 만들면서 경쟁 가격을 금지해왔다고 비난하면서 배심원들이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 배심원이 판결을 결정짓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번 판결로 단기적으로는 어떤 변화는 힘들어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커미션을 두고는 큰 변화는 없을 텐데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결국 셀러 커미션과 바이어 커미션이 나누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런 것을 두고 현재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일반 바이어들은 앞으로 언젠가부터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내야 한다면 꼭 집을 사야 하는 경우 사람이 아니라면 집 사는 것 자체를 아예 그만두는 케이스도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나온 미소리주의 판결은 부동산 마켓에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요새 인기 있는 약들 있죠. 오젬픽, 위고비, 먼자로. 이런 약들은 당뇨병 치료제로 나온 약들인데요. 근데 이것이 체중까지 줄여지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이 체중이나 당뇨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도 변하게 만들면서 이것은 미래 경제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약들은 전 세계 최고 인기 약들입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은 오젬픽은 환자가 일주일에 한 번 주사로 맞으면서 이것이 식욕을 감소시켜주기도 합니다. 오젬픽과 위고비들을 GLP-1 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앞으로 여파를 충분히 알기는 아직 너무 이른 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넓게 변화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 약들로 인해서 환자들의 음식 섭취 패턴은 이미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회사나 기업들은 더 나아가 앞으로 나타날 추가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오젬픽과 다른 GLP-1 약을 팔고 있는 월마트에서는 이런 약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환자들이 음식을 구입하는 데 쓰는 돈의 액수가 작년에 비해서 명확하게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반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좋게 하거나 피트니스에 쓰는 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구매 물품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닉 모디 씨는 사람들이 돈 쓰는 것 전체를 줄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구입하는 물건의 종류가 변했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들이 이제는 본인 건강에 좋다는 better for you 쪽에 소비 패턴이 크게 늘어났고, 이것은 결국 소비자들이 건강 제품에 돈을 쓰는 습관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야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음식이나 건강 연관 제품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더 건강을 찾고 더 건강해지면서 생산성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입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질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건강 문제로 결근하는 sick days 숫자도 줄어들 것이고요. 생산성은 증가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감도 향상되고 에너지도 늘어나면서 많은 미국인들은 체중 감소로 얻은 많은 장점에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고 은퇴를 미루는 사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몇몇 비즈니스들에서는 소비자의 이런 소비 형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8월에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면 GLP-1 약을 통해서 체중이 줄어든 300명 중의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77%가 패스트푸드 식당을 찾는 빈도수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이런 GLP-1 약들로 인해서 항공사들 같은 다른 비즈니스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프리스 파이낸셜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것을 보면요.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탑승하는 승객이 평균 10파운드씩 적게 나간다면 이로 인해서 1년에 항공기를 운항하는 데 들어가는 연료가 2,760갤런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8천만 달러를 절약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항공사는 이 약을 떠나서 비행기를 운항하는 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비행기 무게를 줄이는 데 총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탑승하는 승객들의 체중이 줄어든다면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항공사들 경비 절감 차원의 가장 큰 변화로 비행기 무게에 집중합니다. 음료수를 나르는 카트를 더 가볍게 만들고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가벼운 것으로 교체하고 승객들이 앉는 좌석도 가벼운 타입으로 바꾸고 심지어 앞에 끼워져 있는 매거진이나 팸플렛도 가볍게 변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FAA는 항공기 무게를 측정하는데 승무원, 크루들 체중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코리안 에어라인은 올해 들어서 탑승 시 승객들 몸무게를 측정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항공사로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승객들의 체중이 줄어든다면 엄청난 보너스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오젬픽 같은 GLP-1 약들이 얼마나 승객들의 평균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지만 승객들의 평균 체중이 조금만이라도 줄어든다면 연료를 절약하는 데는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사이디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21년 승객들 평균 체중이 늘어났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사가 내놓은 것을 보면 승객 평균 체중이 전년에 비해서 8파운드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름철 평균 182파운드, 겨울철에는 187파운드로 나와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는 CDC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승객 체중을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CDC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아도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20살 이상 되는 미국 남성 승객의 평균 체중이 199.8파운드로 나와 있고요. 미국인 여성 평균의 체중은 170.8파운드로 나와 있는데 이전 리포트보다 증가한 것입니다. 또 요새 많은 유명인들도 이 약을 복용해서 체중을 빼고 있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20파운드 체중을 줄이고 보리스 존슨, 찰스 버클리 모두 이런 약으로 체중을 많이 줄인 사람들 리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약의 급증한 수요는 전 세계 추세입니다.
이렇게 이런 약들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변화된 습관으로 인해 요새는 알코올, 토베코를 원하는 것도 다소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들 엄청나게 비쌉니다. 당뇨약 오젬픽 같은 경우 한 달에 최소한 $1,000 이상이고요. 진정 체중을 줄여주는 이유로 FDA 승인을 받은 위고비도 같은 경우지만 가격은 더 비쌉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의 경우 보험 커버리지는 거의 없거나 제한이 크다는 현실이죠. 그렇지만 현재 이런 약들을 동원해서 체중을 줄이고 건강이 향상된다면 장내 의료 비용으로 나가는 액수도 크게 줄어들 확률이 높죠. 그 대신 이런 데서 절약한 돈을 건강 제품에 덜 쓸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음식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외식에 소비하는 액수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만으로 나라 전체가 몸살이를 앓고 있는 현실에 당뇨와 비만을 낮출 수 있는데 정부와 보험회사들이 왜 커버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분석가들이 입을 모읍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많은 숫자의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특히 원격 근무, 리모트 워크가 가능해진 사람들은 타주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 한 예가 보험 브로커인 제니퍼 벨렉 씨가 있는데 제니퍼 씨는 팬데믹으로 집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 38살 여성입니다. 이곳 서든 캘리포니아 카마리오에 살던 제니퍼 씨는 이제 달라스 외곽의 작은 커뮤니티에 정착했습니다. 사실 남가주에서 8명의 식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 거의 힘들고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한층 저렴한 곳에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니퍼 씨는 미처 몰랐던 것이 많습니다. 바로 고용법과 연관된 수많은 사항들이 주에 따라서 이렇게 법과 레귤레이션이 다를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그만 것들은 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서 한 번씩 튀어나오면서 많은 불편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제니퍼 씨는 지난 20년 동안 일해온 같은 캘리포니아 회사에 지금도 일하고 고용주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생각보다 많은 베네핏과 프로텍션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용 차원 종업원의 권리를 두고는 미국 전체에서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진취적이고 변화와 적응이 가장 빠른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내년부터 1년에 유급병가라고 부르죠. 이 paid sick day가 5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최근에 통과 사인되면서 현재 1년에 3일에서 늘어난 것이죠. 그렇지만 텍사스주나 미국 내 대부분 주에서는 고용주가 어떤 종류의 sickday에 대한 요구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국 내 불과 10여 개 주에서만 가족 이유로 family leave로 유급이 짧게는 6일에서 최고 6개월까지 주는데 나머지 대부분 주에서는 이런 것이 아예 없습니다. 또 가족 상을 당했을 경우에도 모두 유급이 정해져 있고 원격 근무 시 여기 들어간 경비 처리도 가능한 곳도 캘리포니아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주에서는 캘리포니아주와 달리 단기 disability, workers' compensation 등 완전히 다른 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제니퍼 씨는 대부분의 모든 베네핏과 본인의 권한이 텍사스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했던 것인데 어떤 베네핏이나 프로텍션은 캘리포니아 안에 거주할 상황만 그렇다는 사실이었습니다. LA 지역 임플로이먼트 법률 펌의 줄리안 버넌스 킹스 씨가 말합니다. 현재 타주로 옮긴 수많은 사람들의 의뢰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 캘리포니아 주법을 고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 고용주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실제 거주지가 타주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캘리포니아주 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본인이 어디 살고 어디서 일하는지를 두고는 고용주와 종업원을 위해서 광범위한 연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베네핏에 따라서 어떤 것은 오직 주정부에 의해 커버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연방법보다 주정부법이 종업원에게 더 유리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 고용법을 따르고 그 주의 테두리 안에서 종업원 베네핏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미국인들은 연방정부의 Family and Medical Leave Act를 활용해 왔습니다. 가족 중 건강상 문제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12주까지 무급 휴가가 가능했고 직업을 잃지 않는 보호를 받았던 것이죠. 캘리포니아주 안에는 주 차원의 비슷한 법이 있는데요. Family Leave 휴가를 허용하면서 8주까지 정상 봉급의 70%까지 주는 법도 있다는 것인데 이런 베네핏은 주정부 Disability Insurance Fund에서 지불됩니다. 이곳에 이 프로그램에 가입된 사람은 매번 페이롤에서 자동적으로 디덕션이 되면서 임금의 1.1%를 낸다고 하는데 이것을 내는 사람만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요. 제니퍼 씨와 비슷하게 타주에서 원격으로 일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다쳤다고 가정을 하면 첫째는 사고가 일어난 곳에 또 본인이 일하는 곳에 주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일리노이주가 전국에서 Workers' Compensation 법이 가장 강한 주로 알려져 있고요. 고용주는 모든 종업원들을 커버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죠. 이것을 만약 따르지 않고서는 엄청난 페널티가 대기 중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텍사스주의 민간 고용주는 Workers' Compensation 의무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주에서도 상당수가 예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종업원들은 클레임을 접수해서 베네핏을 받는 것이 아주 신속합니다. 텍사스주나 플로리다 중 상당수 주들이 7일, 8일 걸리는 대신 캘리포니아주는 단 3일 만에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요새 원격 근무자들 정규적으로 한 번씩 헤드콜에 오는 경우도 많고 또 약 30% 정도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타입을 이용하는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임금 적용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번씩 정규적인 이런 연결이 없는 경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Child Welfare Consultant인 암노니 마이어 씨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2년 전 세크라멘토에서 털사, 오클라호마로 이주했습니다. 마이어 씨는 흑인이면서 동성 연애자인데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진취적인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에서는 사는 것이 더 편안하지만 실제 어려움은 법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달리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없다는 점에 당황합니다. 결국 이렇게 옮겨온 것을 후회하면서 모든 것이 만약 캘리포니아 아니라면 많이 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업원의 권리와 베네핏에 있어서는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 살고 있는 그 주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캘리포니아 주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주 금물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면에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야말로 종업원 베네핏과 보호 차원의 최고 위치임이 틀림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거기다 또 아무래도 민주당 성향이 높은 소위 블루 스테이트들이 종업원에 한층 더 유리한 법을 가지고 있어서 원격 근무자들이 고려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텍사스, 네바다, 애리조나 등으로 다양한 타주로 떠났습니다. 그곳의 저렴한 주택시장과 생활비로 이주의 가장 큰 요소들이었지만 이런 움직임으로 반대로 잃어버리는 것도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서든 캘리포니아의 상징적인 테마파크, 팀파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Six Flags Magic Mountain이 있고요. Knott's Berry Farm이 합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같은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합병은 이 분야 산업계의 모습을 변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보는데요.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Knott's Berry Farm을 소유하고 있는 오하이오주 회사 Cedar Fair, 그리고 발렌시아에 위치한 Magic Mountain을 소유하고 있는 텍사스주의 Six Flags Entertainment Corporation은 북미 전체에 40개가 넘는 지역적 다양한 어뮤즈먼트 파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 수익도 더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을 관심 있게 주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남가주 2개의 놀이공원 과연 어떻게 합병이 될지 지켜본다고 하면서 같은 시장에 2개의 파크를 합친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승인이 다 떨어지면 2024년 초에 가서 합병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두 곳이 그래도 위치상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두 파크의 색다른 점 등으로 둘 중 하나가 문을 닫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직 마운틴은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떨리는 스릴을 찾는 사람들에게 맞춰졌고 나스베리 팜은 아무래도 가족적인 목적지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서로 다른 점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가 많은데요. 모든 파크들이 쿠키 자르듯이 모두 똑같다면 LA 주민들은 결코 구태여 멀리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비슷한 합병으로 잘못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북가주 베이 에리어인데요. Six Flags Discovery Kingdom과 Cedar Fair의 Great America가 합치면서 그중 Great America는 몇 년 안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남가주 2개 파크 합병을 두고 두 곳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것은 마치 플로리다주 올란도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올란도에서는 부시가든 템파베이가 시월드 파크 앤 엔터테인먼트 안으로 들어오면서 부시가든과 시월드를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곳에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모션이 가능했고 양쪽을 서로 방문하기 한층 더 수월하게 만들어진 결과를 가져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양쪽을 방문하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회사는 17개 주 캐나다, 멕시코에 걸쳐서요. 총 27개의 어뮤즈먼트 파크와 15개의 워터파크 그리고 9개의 리조트 프로퍼티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 가장 큰 놀이공원 회사 2군데가 합쳐지면서 그 합친 수익은 앞으로 3년에 걸쳐서 2억 달러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합쳐진 회사의 가치는 80억 달러를 넘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합병된 회사는 앞으로 서플라이 면에서 더 큰 구매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채권자들과 대화나 흥정에 한층 더 유리한 위치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는 것은 상당히 이 분야의 사업에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파크 내 새로운 업그레이드나 새로운 탈거리, 라이드가 절실해서 그런 자금 조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Cedar Fair의 CEO인 리처드 지머맨은 이런 합병이야말로 우리가 좀 더 흥미롭고 엔터테이닝 할 수 있는 운영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차원에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팀파크 전문가들은 합병은 놀랍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처음 들어서기 시작할 1950년대에 비해서 이제는 한층 독립적인 면이 줄어들어서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이 발표되기 전 실제로 Six Flags의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 새로운 어트랙션 추가도 하지 않고 입장권 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많은 팬들을 실망시켜왔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회사 중 Cedar Fair가 팀파크 운영 면에서는 더 앞서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병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죠. Six Flags의 CEO도 말을 합니다. 이번 합병이야말로
우리의 팀파크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층 더 좋아진 경험을 약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앞으로 더 성장할 기회로 삼고 한층 더 효율적인 운영으로 파크를 찾는 게스트들과 투자자들, 종업원들에게 모든 혜택이 있을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Six Flags의 매직 마운틴 운영은 전국적으로 Six Flags 포트폴리오 일부이고요. Cedar Fair의 나스베리 팜은 지난 1997년 이후 소유하고 운영해왔습니다. 또 두 군데 파크는 시즌에 따라 운영되는 워터파크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매직 마운틴에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리케인 하버가 있고요. 그리고 나스베리 팜에는 소크 시티가 있습니다. 합쳐진 다음에는 다양한 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Expanded Park Access 또는 확장된 로열티 프로그램도 선보일 것입니다. 이런 지역적인 파크인 매직 마운틴이나 나스베리 팜은 소위 데스티네이션 파크라고 불리우는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줍니다. 이번 합병은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이 분야 파워하우스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보고요. 이미 시작부터 이런 것들은 많은 면에서 디즈니랜드 그늘 뒤에서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면의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과는 차원이 다른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고 합니다. 애나하임에 위치한 디즈니랜드는 2022년 방문객 숫자가 1,700만을 넘었는데요. 이것은 미국에서 올란도 매직 킹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방문객 기록입니다. 나스베리 팜도 탑 20 안에 들면서 작년에 300만 명이 방문했고요. 이 숫자는 290만을 기록한 매직 마운틴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새로운 라이드 하나에만 2억 5천만 달러를 썼다고 하면서 완전히 앞을 보는 관점이나 스케일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이 분야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매직 마운틴과 나스베리 팜은 중간 마켓을 겨냥하는 것이면서 즐겁고 가벼운 흥미거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반면 디즈니랜드는 값비싼 경험을 찾는 사람들에게 맞춰지는 파크라고 지적합니다. 그런 차원의 매직 마운틴과 나스베리 팜은 최고로 비싼 가격을 피하면서 즐길 수 있는 팀 파크라고 강조합니다. 이번 합병이 마무리된다면 한층 더 주어진 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젊었던 시절 몇 번 가보았던 매직 마운틴과 나스베리 팜은 서든 캘리포니아의 상징면에 틀림없습니다. 한 곳은 좀 떨어진 위치에 한 번씩 마음 먹고 가는 곳이고 한 곳은 비교적 가까이 위치해 있어 가족들과 좀 더 편하게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 먹고 마지막 다녀온 것이 가물거리는데 이제 두 곳이 합병해 한 회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LA를 떠나 다른 도시에 살 당시 그곳 근방에도 Six Flags 놀이공원이 있어서 신기하게 느껴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북가주 그레이트 아메리카도 학창 시절 가보았고 펜실베니아주 부시가든도 뉴욕에 살던 시절 내려가 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제 합병이 되면서 더 커진 구매 파워 등으로 많은 경비를 줄일 수도 있다고 하니 늘어난 수익의 일부를 파크를 찾는 게스트들의 경험을 증가시키는데 할애할 수 있다면 하고 희망해 봅니다. 위클리 매거진인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